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23강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평형, 용해평형 중에서 용해평형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용해평형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정되기 전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배웠던 용액의 농도 기억나시죠? 몰 농도, 몰랄 농도 각각의 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요. 그 농도를 하기 전 용해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하나의 커다란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어찌 보면 용해되는 과정도 평형의 하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빼서 용해도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네들을 저 뒤로 빼서 하나의 평형 안에다 넣어서 공부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게 될 용해평형, 용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용액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용해도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느냐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용해 과정에 먼저 연력학적 변화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변화, 즉 엔탈피에 대한 변화다라고 하는 내용도 공부를 했었고 또 무질서함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언급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렇죠. 용해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겠느냐? 자유에너지와 연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첫 번째이죠. 먼저 용해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엔탈피의 변화입니다. 엔탈피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용해되는 각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나요? 그것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과정에 의하면 용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어서 서로 그들이 용액이 되면서 균일하게 섞이게 되는 균일, 혼합물 이렇게 용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잘 섞여지는 것을 가정을 해서 용매와 용질이 서로 균일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각각의 단계별의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용매. 우리가 가장 흔한 용매로서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물이죠, 물. 그냥 기본적으로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소금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물 분자 사이의 인력, 다시 말해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매가 각 입자들끼리 서로 분리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델타 H1이다 라고 하는 그 용어는 무엇으로? 용매가 분리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자,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어 줘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이죠. 소금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에선 당연히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이 필요해.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예요. 각 이온이 이온 결합으로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질도 서로 분리가 일어나려면 2단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한 물과 소금, 즉 용매와 용질이 서로 섞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델타 H3는 발열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하니까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을 비커에다 넣고 막 용액을 만들면 비커가 따뜻해져요. 질산암모늄 같은 것을 넣고 증류수에다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용액을 만들면 이 비커나 쌍꺼플라스크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뜨겁다, 차갑다 이 표현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용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는 발열로 어떤 경우는 흡열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단계별, 즉 델타 H 용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델타 H 1, 2, 3
그 중에서 용해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엔탈피 변화를 무엇으로 지칭하겠느냐?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용해 엔탈피. 네. 선생님, 얘를 녹였더니 삼각 플라스크가 따뜻해졌어요. 선생님, 저는 이용지를 녹였더니 삼각 플라스크가 차가워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반응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흡열 반응으로도 일어날 수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래? 네, 선생님. 용해되는 엔탈피 변화는요. 델타 H 1, 2, 3. 각각의 과정을 몽땅 어떻게 한 거? 합한 거.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각각의 단계별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를 특정 짓지 못하고 그 세 과정을 모두 다 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경우는 따뜻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발열 반응으로 진행이 된 사례가 될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가 차갑게 느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해되는 엔탈피가 음수로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델타 H1 플러스 둘 다 그렇죠. 플러스의 값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에 덩어리가 플러스입니다. 뒤에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과정에서는 발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누가 커야 해? 그렇죠. 마이너스 덩어리가 커야 해요. 마이너스 덩어리가 큽니까?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음수가 된 것이고, 자, 이번에는 흡열이죠. 흡열은 뭐라고 생각할래? 앞에 있는 플러스 덩어리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 과정이 무엇으로? 양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우리 의미를 한번 각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 1, 2단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플러스 값이 3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어때? 작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두 번째, 1, 2단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플러스 값이 3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값보다 더 커서 플러스야.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력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델타 H1, 2입니다. 뭐였죠? 용질 입자들 간의 인력이 있을 것이고 용매 입자들 간의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질과 용매가 서로 그들의 인력에 의해서 방출되는, 즉 방출, 발열, 마이너스 값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기여도로 인해서 전체가 음수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용질과 용질의 입자 사이의 인력, 또 용매와 용매 사이의 입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에너지, 흡열 반응의 에너지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것보다 용매와 용질 그들의 인력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한 크기가 어때? 더 작았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기여도가 더 작았기 때문에 전체 값은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용해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엔탈피의 변화라고 하는 건요, 결론적으로 1, 2, 3 각각의 과정을 모두 다 합해서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는 발열로, 어떤 경우는 흡열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엔탈피 변화 말고요, 무질서함에 대한 변화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자, 우리 무질서함에 대한 변화, 무질서함 하기 전에 요거 그림 하나 더 있네요. 선생님이랑 요 그림 보고 무질서함에 대한 변화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열, 흡열 각 과정에 있어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으로 놓고 봤을 때 발열, 결론적으로는 발열이에요. 그건 뭐냐? 델타 H1, 델타 H2 이들은 흡열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 섞이면서 나타나는 델타 H3 발열 값이 더 컸기 때문에 전체 과정 음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째, 흡열. 흡열의 경우는 역시 델타 H1, 2 흡열로 일어나요. 그러나 발열되는 그 양이 적어요. 결론은 뭐야? 델타 H 용의 값은 양수로 나타난 결과이더라. 실질적으로 1, 2, 3를 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엔탈피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선생님이랑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듯이 용매가 자기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는 용매, 그때 델타 S1이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역시 용질이 그래요. 자기들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고 분리되어 있는 용질, 무질서함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어우러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용어 배웠었어요. 우리가 화학 1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화학 2에서도 언급했던 물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 혹은 염화 음이온, 소금물이죠.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 주변을 에워싸는 물 분자. 우리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이드레이션, 즉 수화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온 주변으로 물 분자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물 분자는 물 분자 중에 어떤 원소가 배양을 하고 있다? 화1에서 됐는데 양이온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산소가 배양을 띠고 있는 물의 위치, 또 음이온의 경우, 즉 염화이온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염화이온, 저는 음이온입니다. 저를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물의 배양은 어떻습니까? 델타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배양을 하면서 물 분자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뭐라고 했다? 물 분자가 둘러싸이는 용매화, 수화라고 하는 현상. 자, 그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그들 사이에 무질서하게 막 있다가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 주변에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 산소, 음이온 주변에 당연히 델타 플러스를 띠는 수소, 그들의 배양에 의해서 수화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인력이 작용해서 좀 더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선생님이 어떤 표현했냐면 좀 더 질서 정연. 질서 정연하다는 건 무질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델타 H3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해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는 무질서함이란 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각 과정을 몽땅 합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S의 용해, 일반적으로요, 보시면 고체의 용해되는 과정은 굉장히 무질서함이 크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용해될 때에는 무질서함이 0보다 크게 나타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을 봤으니까요. 다음 단계 자유에너지. 자, 얘는 어떨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자유에너지를 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해되는 과정이 자발적이니 그걸 물어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G의 용해다 라고 하는 과정은 이미 각각의 단계별 델타 G1, 델타 G2, 델타 G3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델타 G라고 하는 값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H와 S. 그렇기 때문에 델타 G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면 델타 H 용해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의 용해 값을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델타 H 용해 과정은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었습니다. 또 델타 S라고 하는 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일반 화학을 배우면 그 아닌 과정도 배우지만 화학 2만 하는 거예요, 현재. 그 과정에서는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들에 대한 부호 판단을 통해서 이거 녹는 과정이 자발적이에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 델타 G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판단하게끔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과정,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용해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델타 S의 용해는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수, 더 무질서해진다. 그렇게 본다면 델타 H의 용해 값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용해되는 과정이 뭐야? 발열. 발열이라면 델타 H의 값 뭐야? 네, 음수. 거기에 기본적으로 델타 S의 용해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G는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음수요, 이 값은 양수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뭐니? 0보다 작은 자발적. 반면에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이래요. 흡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델타 H의 용해가 0보다 크고 델타 H의 용해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자, 우리는 뭐라고 했다? 델타 S의 용해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등장을 하느냐?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죠? 델타 G예요. 델타 G. 그럼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무엇을 고려해라? 델타 H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라고 본다면 절대 온도가 곱해져 있는 그 항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들의 부호가 달라지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앞에 플러스, 뒤에 플러스입니다. 자, 뒤에 플러스가 더 커요. 뒤에 덩어리가 더 커. 그럼 뭐가 나와? 음수. 그래서 음수가 나와서 얘는 자발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둘 다 플러스인 상황에서 앞에 덩어리가 더 큽니다. 앞에 덩어리가 더 큰가요? 네. 그러면 이 수가 뭐가 나오죠? 양수.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라고? 비자발적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뜻. 자, 따라서 이렇게 용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거 용해되는 과정이 자발적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아요. 용해되는 과정이 비자발적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델타 HS의 용해 과정, 델타 S의 용해 과정의 각 크기에 대한 부호 판단을 정확하게 해둬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해평형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평형. 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용해평형. 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종종 많이 듣는데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고3 일반고에 있을 때 고3 수험생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교실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꿀물 같은 거 두고 뭐 녹차도 두고 같이 이제 차를 마셨어요. 차. 선생님이 막 이제 야자를 감독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피곤하니까. 그럼 잠깐 졸면 학생들이 녹차도 띄워오고 어쩔 땐 맛있는 커피도 막 타와요. 자, 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피곤해서 얘들아 설탕물 좀 타다 줘 라고 했어요. 설탕물. 어떤 학생이 네 선생님 제가 설탕물을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탕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잘 선생님 드세요 라고 했어요. 이걸 본 옆에 학생이 나도 좀 타서 선생님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넘쳐나. 그래서 설탕을 마구마구 넣었어요. 살찌라고. 자, 설탕을 완전 많이 넣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설탕이 다 그 물에 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녹지 못하고 밑에 아래 가라앉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개념 잠깐만 갖고 와보도록 합시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죠? 아우 선생님 저 기억나요. 그거 과포화 상태예요. 땡, 틀렸죠. 왜 그러느냐? 포화, 과포화, 불포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용매와 용질이 있죠. 그들이 서로 섞이게 되면서 용액이 됩니다. 이때에는 처음의 그림처럼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석출되는 용질의 입자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는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용질 더 녹아도 돼. 나 아직 더 너랑 어울릴 수 있어. 나 아직 너랑 더 먹을 수 있어. 그러한 상태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은 포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 용액, 포화가 되지 않은 용액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이 지난 후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와 석출되는 그 입자수가 서로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무슨 상태가 벌어졌다?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선생님이랑 화학평형에서 다뤘듯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에 해당하는 속도가 서로 같아진 상태, 즉 무슨 평형? 용해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포화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자, 포화용액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수한 용매에서 용질 들어와 나랑 같이 어울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진 평형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했던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 그럼 이거는요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과포화 아닌가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이런 비유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면 좌석이 있습니다. 네 자리라고 해볼까요? 선생님이 주로 용해평형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사례가 되는데 자, 여기에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탑니다.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손님이 와서 타기도 하고요. 기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하철의 의자를 용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람을 용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이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아있는 빈자리가 있다. 더 들어가서 앉아있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더 들어가서 앉아있을 여지가 있다. 어떤 상태? 아직 포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불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탔어요. 더 누군가 앉았습니다. 순수하게 되어 있는 그 용매에 용질이 들어와서 다 균일하게 잘 그 용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채워져서 용질이 들어와서 용액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고요. 끊임없이 용매는 석출하기도 하고 용해되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상태? 동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질이 녹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 이건 뭔가요?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이 더 탔어요. 앉을 순 없어요. 서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어서 지하철 꽝꽝 안에 채워져서 가는 상황 뉴스에서도 봤고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이들은요 용매가 먹지 못했어요. 용매가 먹지 못하는 거 뭐하고 있어?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매와 용질의 입장을 보세요. 용매의 입장에서는 네 자리에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뭐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아무리 밑에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이 상태는 나 먹지 못했어. 포화, 불포화, 과포화는 지금 현재 요 용액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좌석에 네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잘 앉아 있어요. 나는 포화예요. 아무리 네가 서 있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포화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과포화는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학생들이 앉아있을 일반적인 경우. 자, 체구가 좀 작아요. 체구가 작은 학생들은 꼭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듬성듬성 보이죠. 그러면 주로 많이 아주머니들이 이러시는데 아주머니들 학생 나랑 같이 앉지 해서 옆에 삐짓고 이렇게 해서 앉으셔요. 그런 분 많아요. 자, 삐짓고 앉으면
어쨌든 기본 좌석은 기본 사람들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한 나머지 자 어쨌든 낑겨 있어요. 낑겨. 그럼 그건 뭐냐면 용매가 자기가 먹어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현재 용액은요. 그냥 투명하게 맑게 보여요. 이거 지금 과포화 상태야? 몰라요. 과포화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과포화일지라도 투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여러분들 전철에서 이런 경험한 적 있죠? 이렇게 막 삐짓고 앉아있는 그 불편한 상태에서 가는데 갑자기 그 선로에 돌멩이가 있었는지 뭐 있는지 갑자기 전철이 덜컹거려요. 덜컹거리면 그 충격에 한 사람이 아이고 하고 덜커덩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덜커덩거리면 어떤 아저씨가 아유 불편해 내가 양보하겠어 하고 이렇게 덜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과포화 상태는요. 용매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용질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과포화된 용액에다가 어떤 뭐 유리막대나 아니면 결정 씨앗이나 이런 걸 톡 가해주면 톡 가해주는 순간 찌지지직 하면서 석출이 일어나요. 석출.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 불편했기 때문에 과포화를 만들지라도 얘한테 조금의 충격을 가하게 되면 다시 석출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먹어야 될 양만 먹으면서 뇌 좌석에 네 사람만 끌어안게 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이 빠져나왔다 석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개념 밑에 가라앉아 있어 헷갈리지 마. 포화, 불포화, 과포화는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중학교 때 배웠었냐면 이걸 배웠었어요. 어떤 상태를 과포화라고 하느냐?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그렇죠. 더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선상은 자, 그렇죠.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은 용해도 곡선이 되는 것인데 용해도 곡선 안에서 선 위는 죄다 포화 용액, 즉 용해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선상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과포화되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위치보다 더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불포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용액에 대한 종류까지 살펴봤으니까 용해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혼합물 이것을 우리 용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용매가 항상 물만 있지 않아요. 용매와 용질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용액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대학교에 이제 가면 각각의 용액, 용질과 용매의 상태별로 어떻게 용액이 만들어지느냐 그 내용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는 용액이다라고 하는 그 주축은 용매가 물일 때를 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질의 상태에 따라 그들의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누구? 고체. 일반적으로 고체를 많이 녹이게 되는 거죠. 자, 용액을 만들 때 일반적인 용질의 고체 상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를 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용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서 포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포화된 상태, 다시 말해서 일정량의 용매에 모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녹아 들어간 용질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이들은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역시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체의 용해도 곡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중요하죠.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고체의 용해도 곡선은요. 용매, 즉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로축 항상 주의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의 경향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되죠? 그래요. 대부분 온도를 높이면 잘 녹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대부분의 고체 물질이요, 물에 용해가 될 때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용해 과정 더 정반응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특성을 보시면 질산칼륨 있죠? 얘네들은 온도를 높이면 훨씬 많이 녹아요. 반면에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은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용해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각 용질별로 용해도가 다르군요 라는 내용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전에 했었습니다. 좀 전에 했었죠? 용해도 곡선 선상은 포화 용액, 용해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고, 선 아래쪽은 불포화, 선의 위쪽은 뭐야? 과포화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때 사실 했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개념 잠깐만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체는 용해 과정이 흡열 반응이므로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했었는데, 온도가 T1에서 포화 상태인 용액 Wg의 온도를 얼마로 낮췄나요? T2로 낮춥니다. T2로 낮추게 되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달래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T1이라고 하는 점에서 포화 상태는 여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데이터예요. S1은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런데 나는 포화, 용액을 물어봤죠. 포화, 용액의 질량은 현재 이들의 용해도 값에다가 무엇을 한 거? 용매의 질량을 더한 것이 포화 용액의 질량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100 더하기 S1이라고 하는 포화 용액의 질량이 있을 때 그들을 온도를 T1에서 T2로 낮춰요. 온도를 낮추게 되면 그들의 차이만큼 얘 이거 못 먹어. 온도 낮아지면 요만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뭐해? 석출이 일어납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나는 현재 이만큼의 질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W. 따라서 W일 때 얼마만큼을 석출하나요? X 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X라고 하는 거 뭐라고 쓸 수 있나요? S1 마이너스 S2. 그 다음 100 더하기 S1 그 다음에 곱하기 W라고 식을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요 공식 외워야 되나요? 아우,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외우면 망해요. 왜? 외우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건 현재 내가 포화용액 주어져 있나요? 네, 포화용액 찾으세요. 그래서 그 용해도를 이용해서 포화용액의 질량 환산하세요. 온도 낮췄어요. 얼마만큼이 석출될지 그 기준을 잘 세워두고 현재 나한테 주어져 있는 용액의 질량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의 용해도, 석출되는 양 계산하는 거 학교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그리고 평가원, 정리연합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 용해 평형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기체 갑시다. 기체의 용해도. 선생님, 기체가 용질일 수 있나요? 그럼요. 여러분들 콜라 생각해 보세요. 콜라, 탄산수. 그게 바로 기체가 용질인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떠냐? 물 1ml에 녹는 기체의 부피를 보거나 혹은 물 100g에 녹는 기체의 질량을 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온도나 압력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체의 종류라 하면 뭐냐? 극성 분자, 예를 들면 HCl, 염화수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 이들은요, 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HCl을 물에다 녹인 용액이 염산입니다. NH3의 기체를 물에다 녹인 용액이 암모니아수예요. 따라서 이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반면에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뭐 헬륨, 네온 이런 아이들 혹은 메테인, 뭐 아니면 질소 기체 이런 기체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의 영향 완전 중요하죠. 완전. 자, 여러분들 따뜻한 콜라가 맛있어요? 차가운 콜라가 맛있어요? 선생님은 차가운 콜라가 맛있어요. 왜? 차가울수록 더
그러니까 여러분 탄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용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 과정은요. 어떤 과정? 발열입니다. 발열.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줘야지만 용해가 잘 일어나요. 온도 높이면요. 얘는 다 그 기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 압력 영향. 여러분들 콜라 바로 따자마자 시원하게 탁 마시는 거랑 콜라 이거 한참 따놓고 한참 있다 일주일 있다 마시는 거랑 어떤 게 더 맛있죠? 바로 땄을 때. 뭐예요?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 빵 넣어놨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분 압력에 그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이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헨리 법칙입니다. 사실은 이 헨리 법칙이 너무 중요해. 너무. 별표 3개. 자, 요거 어떤 개념인지 잠깐만 쌤이랑 따져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요. 왜냐? 온도의 영향도 받으니까 일정한 온도로 한정 짓기로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그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은 부분 압력에 어떻게 한다고? 비례한대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요.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 증가한다라는 상황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되는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정합니다. 일정. 이거 일정한 거 어떻게 설명하지? 자,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지금 일정 양의 물에 각 기체가 있고요. 압력을 가해서 용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들은 압력에 비례해서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 많아져요. 아, 그래서 기체의 질량 많아졌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했고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녹아 들어간 물의 양 일정하니까 그 부피 일정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5개념을 깨우쳐 주고자 모형을 하나 준비했어요. 멀리도 있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뭐냐면 보세요. 선생님이랑 이거 주어져 있는 자석이 기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각 기체가 지금 위에 놓여있는 대기압 무시하고 추 하나가 나타내는 압력을 그냥 1기압이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은요. 1기압에 의해서 각 녹아 들어가는 물의 양 같습니다. 그럴 때 녹아 들어간 기체가 2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번에 2기압으로 눌러요. 그럼 몇 개가 녹아 들어가죠? 4개가 녹아 들어갈 거다. 왜? 압력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므로. 자, 그렇다면 이번에 3기압으로 누릅니다. 그럼 몇 개가 녹아 들어가죠? 그렇죠. 6개가 녹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 보세요. 녹아 들어간 양 2개, 4개, 6개니까 압력에 비례해서 녹아 들어간 용해된 기체의 질량 증가합니다라는 상황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용해되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그 부피가 물의 양 똑같으니까 그 부피 똑같나요? 그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보세요. 지금 우리는 2개가 노는 공간이 부피예요. 나는 현재 압력이 얼마짜리냐면 1기압짜리에 요만큼 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몇 개? 4개가 놀아야 합니다. 4개 이렇게. 그럼 4개가 노는 공간? 네. 원래 기체의 입자수가 배가 됐기 때문에 아까의 부피보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더 배가 돼줘야 되죠. 그런데 나는 추 봐봐. 추가 몇 배야? 2배예요. 보일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상대로 개수가 2배 돼서 부피가 2배인 것이 아니라 추가 2배, 압력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 이거라고요. 또 볼게요. 자, 이번에 몇 개? 6개입니다. 6개. 짠, 이렇게. 그러면 초반과 비교했을 때 개수가 3배 됐으니까 부피가 3배인가요? 아니죠. 압력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압력이 3배가 됐기 때문에 부피는 그대로 어떻게? 일정. 그래서 여러분들 5개념 물의 양이다라고 절대적으로 가지시면 안 되고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뭐라고? 자, 용해되어 있는 그 기체 내 개수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그렇죠. 질량 비례해서 증가. 부피가 일정한 건 뭐라고 해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과 보일 법칙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요. 정확하게 그 내용 여러분들 요 그래프에 대한 개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뜻을 요 그림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관련돼 있는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5도 C기압에서 염화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 관련돼 있는 설명. 자, 이 반응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발적이다 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발적이다, 델타 G가 0보다 작다입니다. 델타 G다 라는 표현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거든요. 그럼 이때 이 값이 플러스예요. 자, 뭐가? 그렇죠. 이들 값이 훨씬 더 뭐가 돼야 돼? 그래요. 플러스 값이 커져줘서 뒤에 덩어리가 훨씬 커서 전체가 음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용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해 줘야만 하는 것이죠. 답이 벌써 있네요.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물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요, 수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지? 물만 본다면 수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을 에워싼다. 선생님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해지는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는 바람에 감소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흡열이죠. 흡열, 주위에서 개로 열을 흡수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거. 4번, 정반응이 자발적입니다. 그럼 역반응에 해당하는 자유에너지는 0보다 커져줘야만 하겠죠. 5번, 이 반응은요, 현재 25도씨였나요? 25도씨에서 이게 음수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큰 온도를 했습니다. 50도씨라는 표현, 물론 절대 온도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자, 그런 상태라면 더 잘 녹을 것이다. 더 음수가 될 것이니까 따라서 5번도 틀린 선택지.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는 2014년에 치러져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 10도씨의 물 50g에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몇 g을? 35g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50g이었고요. 그때 KCl 얼마? 그렇죠. 35g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가봤어요. 10도씨에서는요. 물 100g에 31g밖에 못 녹습니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응용. 자, 물 50g에 100g에 31, 50g에는 얼마? 그렇죠. 15.5g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이 차이만큼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밑에 그림처럼 나머지의 양이 석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항. 지금 얘네들은 포화 용액입니다. 용의 평형입니다. 용의 평형이다 라고 하는 뜻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 어때? 같아요. 니은아, KCl을 첨가했어요. 첨가할지라도 더 못 먹어요. 왜? 그 온도에서는 그 물에 그 양밖에 못 먹으니까. 그 상태라면 농도 증가할 수 없습니다. 농도라고 하는 건요, 현재 그 용매에서 다 더 먹은 상태. 근데 더 먹을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농도는 그대로 일정. 디귿항. 온도를 40도씨로 올려달래요. 올려볼까요? 자, 온도 40도씨가 되면 용해도가 얼마로 바뀌냐면 4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물 100g에 용해도 40g이에요. 나는 물 얼마가 있죠? 50g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가 최선으로 먹을 수 있죠? 20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였죠? 35g. 따라서 35에서 20g 만큼만 먹을 수 있으므로 15g이 석출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못 먹었을 것이다. 녹지 않았을 거야.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 라고 하는 진술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용해도 곡선에 관련돼 있어서 석출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 개념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물 얼마에 대한 내용인지 기준점 정확하게 잘 잡아서 해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다음 문제는 2014년도에 치러져 있는 10월 정맥 nap학립평가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림 가와 나는요 25도씨에서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오케이 질소 기체를 넣은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했대요. 현재 이들은 대기압 얼마? 1기압으로 인해서 얘가 용해 평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분명 녹는 아이, 용해되는 아이, 석출되는 아이 뭐 등등이 나타나게 되겠죠. 얘는 얼마? 2기압으로 더 큰 압력으로 고정장치해서 더 누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포화 상태의 수용액이므로 역시 용해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텐데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1기압. 자, 여기는 얼마? 그렇죠. 2기압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헨리의 법칙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기체에 미쳐지는 압력에 우리는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질량은 어떻게? 비례. 당연히 녹아있는 질량은 어때? 2배. 그러면 기억하. 물에 녹아있는 질소의 질량은 나가 가의 몇 배? 2배. 압력에 비례하고 있는 헨리 법칙 이해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기억항은 옳은 진술이 되는 거예요. 니은아, 가에 헬륨을 넣어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에다가 헬륨을 넣어줬습니까? 네. 이거 왜 쓸데없이 헬륨을 넣었을까요? 질소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른 입자를 넣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는 고정하지 않았어요. 고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화학평형 이동할 때 설명했던 부분인데 고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헬륨을 더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수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 피스톤 증가하죠. 피스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누군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질소의 입장은 부피가 커졌어. 압력이 떨어진 겁니다. 아까는 1기압으로 용해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부피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 질소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질소는 압력이 감소된 거죠. 압력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녹아있는 아이들이 빠져나올 거라고요. 아까 1기압 상태로 용해 평형 누른 거였는데 당연히 압력 줄어들었으니까 용해되어 있는 질소가 빠져나옵니다. 물에 녹는 질소의 질량이 커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압력이 감소되어서 용해되어 있는 질소 기체가 빠져나올 것이다. 감소. 디귿항. 나에서 고정장치를 풀게 되면 피스톤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재미나요? 보세요. 얘 고정장치 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1기압이 되겠죠. 압력이 1기압이 되면 우리가 보일 법칙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선생님 요 부피라고 하는 건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2기압이었군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 단면적 A라고 두고 높이 H라고 둘게요. 자, 이거 고정장치 풀면요. 외부 압력 1기압 되어요. 1기압이 되면요. A 단면적 똑같고 높이는 2H 아닌가요? 왜? 보일 법칙이잖아요. 에이. 지금 우리는 보일 법칙을 설명을 하려면 온도가 일정한 경우와 그 다음 입자수가 일정한 경우죠. 지금 뭐예요? 우선 EH만큼 커질 수는 있어요. 압력 1기압 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에 이루어져 있는 용해 평형의 입장에서 질소 입장에서는 아까 2기압으로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 1기압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녹아있던 아이가 빠져나오겠죠. 1기압이 되었으니 압력이 더 줄어서 용해되는 양이 더 줄어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바람에 입자가 더 많아지는 셈. 그러니까 EH에 보다 더 어때? 더 빠져나오는 아이가 있는 바람에 EH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해두셔라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정답 뭔가요? 그렇죠. 기억만 있는 1번의 기억인가요? 네, 1번의 기억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기체, 헨리 법칙이 응용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여러분들 잠수병 들어보셨죠? 잠수병. 자, 잠수병이 뭐냐면 저 깊은 심해저에 들어가는 잠수부들한테 걸리는 병인데 고압이죠. 물속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산소통 안에 들어있는 그 기체들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높은 압력이니까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혈관량이 많아져요. 그럴 때 그 잠수부들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용해평형을 하면서 그 기체가 빠져나오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급하게 올라오면요, 위에서 수면에서 압력이 작기 때문에 혈관을 터뜨리고 기체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헨리 법칙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평형과 용해평이 모두 끝이 났죠?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